AI 신경망 전공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2004년도에 학교 나왔을 때 그때가 AI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제 전공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은 인생 이상해질 것 같아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백엔드 소프트웨어만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때 딥러닝을 한 3 년간 했었고요. 현재는 그 회사에 나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딥러닝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도움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전공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한 15년 하고 그때 딥러닝 실무하고 나니까 이제 적용 많이 도와드릴 수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드리면요. DNA는 함수 근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지금 2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한 6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10 분이니까 지금 2 시간 10분 정도까지 계속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예 끊을 수도 있고요. 그 함수 DNN이 함수 근사능력이 있습니다. DNN이 딥러닝의 그 본체고요. 그러니까 입출력성 데이터로 DNN을 학습해 가지고 임의의 함수를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게요. 그냥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 그냥 수학적인 함수가 아닌 그냥 어쨌든 사람 눈에 보면은요.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은 그냥 알거든요. '어 이건 강아지네, 고양이네.' 그럼 강아지, 고양이를 보고 그다음에 '이건 강아지, 고양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수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요. 고양이, 강아지 분리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시킬 때는요. 이 고양이 이미지를 두고 고양이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DNA 내부에 있는 웨이트들이 업데이트됩니다. 그거는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그냥 강아지 이미지를 주고 강아지, 그다음에 고양이 이미지 주고 고양이, 강아지 이미지로 강아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학습이 전부 다 되고 나면은요. 처음 보는 고양이 이미지를 주더라도 고양이를 출력합니다. 근데 학습시킬 때 저희는 고양이, 강아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입력과 출력을 주면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DNN을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결국엔 학습이 되고 나니까 처음 보는 고양이를 입력으로 삼아도 고양이 이런 출력을 내죠. 그래서 DNN은요. 딥러닝은 결국 입출력의 함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예.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이제 비정상 탐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상 탐지는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비정 탐지 문제 예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조된 물품이 양품이야 불량품이야? 그다음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게 정상적이야 아니면은 넘어진 것 같이 비정상이야? 그다음에 의료 영상에서 이게 정상이야 아니면 골절이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조 설비가 제대로 이게 동작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좀 지금 이상하게 동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정상 탐지 문제 예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비정상 탐지를 보면요. 이거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분류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고양이야 강아지야 하는 거랑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약간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강아지면요. 고양이 이미지를 잔뜩 모아 놓고 강아지 이미지를 잔뜩 모아 놓고 얘네들을 모아 놓고요. 이거를 각각 하나씩 뽑아 가지고서는 샘플링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쪽은 이쪽 카테고리에 속한 고양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쪽에 카테고리에 속한 강아지야.'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요. 고양이 혹은 다른 동물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바로 말씀드린 건 고양이와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고양이와 다른 동물. 그러면은 데이터가 요것만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사슴 이미지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호랑이 이미지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병아리 이미지 추가하고 코끼리 이미지 추가하고 이게 추가하다 보니까 도대체 몇 가지 종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 개, 100 개, 100 개도 모자라죠. 그다음에 원숭이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원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종류가 또 100 가지 넘죠.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는 고양이와 고양이가 아닌 걸로 분류하고 싶은 거를 딥러닝을 하려니 데이터 모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요 다른 동물에 대한 고양이가 아닌 거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요.
그리고 확보가 가능하더라도요. 데이터의 수가 비가 극단적이 되죠. 한쪽은 이제 고양이 사는데 동물 수만 해도 100 가지 되고 뭐 코끼리만 하더라도 코끼리 몇 가지 안 된다. 강아지만 하더라도 뭐 강아지 종류가 뭐 100 가지 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수가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모으기도 힘들고 모았다 하더라도 학습시킬 때 이쪽이 1 대 100 이상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분류 문제로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요. 이거를 one or other else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기타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분류 방식은 어렵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제인 이상 탐지가 바로 이런 one or other else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딥러닝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요. 이제 데이터 공간이란 관점을 도입해야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간 관점을 보면요. 한 개의 데이터는요. 해당 데이터 공간에서의 특정한 한 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과 데이터로 할게요. 근데 그 사과가 크기와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과는 크기가 3이고 색깔이 2야. 그러면 이거는요. 한쪽 축은 크기고 한쪽 축은 색깔인 그런 2차원 공간에서요. 3,2 그 포인트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엠리스트라고 하면요. 엠리스트 데이터는요. 이미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 28, 28개의 총 784개의 픽셀에 대한 각 픽셀의 밝기가 어느 정도야? 0에서 255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걸 단지 모니터를 통해서 그리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7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엠리스 데이터는 784차원 데이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과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엠리스 데이터는 784차원 데이터고요. 이 엠리스트는요. 축이 784개인 그런 공간에서의 한 점에 해당됩니다. 사과 데이터는 3,2 축이 2개이고 거기서 하나의 하나 포인트에 해당되고요. 만약 사과 데이터에 당도라는 피처가 하나 더 들어가면요. 크기, 색깔, 당도. 그러면 3,2,6 이렇다 치면은요. 걔는 축이 3개이고 그다음에 축이 3개인 3차원 그런 공간 안에서의 한 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엠리스트는 별거 아니고요. 단지 숫자 784개로 표현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엠리스트는 784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784차원 공간이 있는데요. 엠리스트 데이터는 아마도 784차원에서의 임의의 점을 선택했어요. 임의의 점을 선택했다는 건요. 그 엠리스트 같은 그 784개의 픽셀의 각각 픽셀 값이 임의의 값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임의의 값 784개 픽셀을 그림을 그리면은요. 전혀 필기 숫자 같지 않은 그냥 노이즈 덩어리 그런 거 되겠죠. 그거 보면은요. 그렇다면 엠리스트 데이터들을 784차원 공간에서 점을 찍으면은요. 그 데이터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 정말 작은 부분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정상 데이터는요. 그다음에 비정상 데이터는요. 그야말로 모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그게 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피의 비를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그러죠. 보통 디멘전이 하나 높아질수록 그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들은 그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 문제는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비정상 탐지는요. 정상 데이터. 여기 모여 있는 조그만 얘네들. 아이고, 이거를 왜 그다음 얘네들과 정상 데이터와 그다음에 엄청나게 넓은 그 비정상 데이터들 간의 바운더리를 구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는 정상,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는 비정상으로 하는 분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거는요. 이 밖에 있는 이 비정상 데이터들은 없고요. 오로지 아주 극히 아주 극소에 모여져 있는 요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바운더리를 구하는 문제가 비정상 탐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여부를 분류하는 건요. 이거는 고양이와 기타를 분류하는 건요. 역시 고양이도 이 고양이 그 몇 바이면 예를 들어 200 바이 200이라고 그러면은
사 뒤에 하나 둘 셋 넷 있으면은 4만이죠. 4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데이터고요. 4만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에서의 하나의 포인트들입니다. 그 포인트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게 고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여져 있는 그 점들의 바운더리를 구해서 이 특정 그 이미지가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고양이, 그리고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고양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 탐지, 이상 탐지 문제는요, 정상인 그런 카테고리 하나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분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딥러닝에 사용하는 그 분류 방법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적용할 때는요, 그쵸. 그래요. 이상 탐지를 하려면요, 이상 탐지는 정상 데이터만 있어요. 근데 딥러닝은요, 입출력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상 탐지를 하려면요, 얘는 원 클래스, 그러니까 정상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 학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이 원 클래스 학습이 가능한 게요, 오토 인코더가 있고 GAN이 있습니다. 이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연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시도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쪽에는 오토인코더 기반이 있고 간 기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토인코더를 설명드리면은요, 얘는 그냥 DNA예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출력값을 자기 입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과 출력이 모양이 똑같죠. 784 개의 픽셀 값을 받아들인 입력과 784 개의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출력 노드들, 출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인코더는 한가운데가 보통 그 작은 개수이고, 그다음에 좌우를 그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인코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토는요, 자동이란보다는요, 셀프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출력으로 해서 학습시키는. 그래서 얘네들을 학습시키면은 사실상 학습이 잘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여주는 거는 그냥 엠리스트로 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요, 레턴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전에 요거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요 엠리스 데이터라는 건요, 784 개의 숫자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코드라고 적혀 있는 얇은 부분은요, 여기를 보통 레턴트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요걸로 설명드렸죠. 요렇게 가르치고 레턴트 스페이스라는데 보통 여기에 노드 개수는 뭐 100개, 60개, 30개 이렇게 적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이축되는데요. 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입력에서는요, 784 개로 이 데이터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0 개로 표현이 됐다가 다시 이쪽에 784가 됩니다. 그러면은 784 개의 숫자로 표현된 어느 데이터가 100 개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784 개가 되죠. 그런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는 고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죠. 원래 보통 어떤 특정 파일이 하나 있을 때요, 걔가 원래는 784 바이트였는데 압축을 했더니 압축을 하고 났더니 100 바이트가 됐고, 압축을 풀면은 다시 784 바이트가 되죠. 그럼 이걸 보통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압축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보통 압축을 푼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쪽을요, 오토 인코더를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 왼쪽의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은 인코딩을 한다 해서 인코더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인코딩된 코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 반절은요, 얘를 다시 인코딩된 거를 디코딩한다고 그래서 얘를 디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레턴트 스페이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원래 입력과 출력에 있는 건요, 실세계에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리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리얼 월드, 레턴트 월드, 뭐 리얼 스페이스, 레턴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보면은 얘는요,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 한 개를 레턴 스페이스의 데이터 포인트로 보내고, 걔를 다시 리얼 스페이스의 데이터 포인트 하나로 보내는 그런 인코딩,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는요, 리얼 월드 스페이스를 레턴 스페이스로 보내는, 매핑하는, 그다음에 요 매핑한다는 요 개념 자체가 그거죠. 함수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리얼 스페이스를 입력으로 레턴 스페이스를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 얘가 인코더, 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더는 레턴 스페이스 한 포인트를 리얼 스페이스 보냅니다. 근데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얼 스페이스,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얘가 784차원 공간이죠. 근데 그거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에 한 부분에서 모여 있어요. 엠리스트 데이터들이. 그리고 모여 있는 게 레턴 스페이스를 보냈다가 일로 리얼 스페이스 보내죠.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는요, 오토인코더를 엠리스트를 학습시키면 데이터는 여기 모여 있었어. 그래서 이 점이 특정 레턴트 스페이스로 갔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다른 것도 자기 여기서 시작해서 레턴트 스페이스 어딘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레턴트 스페이스로 갔다가 자기 자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엠리스트 안에 있는 얘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학습이 됐어요. 그게 오토인코더 학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 넣은 게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셋으로 따로 모아둔 엠리스트를 넣어도 자기 자신을 잘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학습된 오토인코더는 뭐야? 어쨌든 이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레턴 스페이스로 어느 한 지점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시 일로 오면은 자기 자신 오도록 이쪽으로 가는 매핑과 이쪽으로 하는 매핑이 동시에 학습된 게 오토인코더죠. 그런데 만약 비정상 데이터라면요, 요게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엠리스트에 대한 정상 데이터고, 그 다음에 요 밖으로 벗어난 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턴트 스페이스로 갔다가 다시 리얼 스페이스로 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오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보장된 거는요,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는 보장이 됐습니다. 학습이 충분히 돼 가지고요. 하지만 이 밖에 있는 거는 보장되지 않았죠.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 자신을 못 오고 엉뚱한 데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돌아온 것과 원래 자기 자신 사이에 요 diff를 구해서 이 diff가 크면은 이거는 요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바운더리가 뭐예요? 요게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들, 정상 데이터들. 이 바운더리 밖은 정상이 아닌 데이터들, 비정상 데이터들, 이상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요 성질을 가지고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이상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방법이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오토인코더를 통한 이런 개념적인 내지는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엠리스트가 그럼 잘 됩니다, 사실상. 해보면은 되는데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오토인코더는요, 개념적인 그런 모델이고, 이제 그죠. 오토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레턴 스페이스와 리얼 스페이스에 대한 매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 얘를 가지고 묻혀 집적하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많지 않지라고 할 때 이거는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면은요, 뽀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새로운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세우기 힘들어 가지고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리얼 진짜 실 데이터들 되게 크죠. 복잡하고 걔네들 했을 때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이상 탐지한 그런 논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현실에서는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되게 좋죠. 훌륭하죠. 그리고 엠리스 정도 가지고 해도 잘 돼요. 잘 됩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가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GAN을 적용한 걸 보면은요, GA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제너레이터와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가 DNN입니다. 그리고 DNN은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실제 그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뽑아온 데이터이면 1,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이면 0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단지 분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네가 진짜 데이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야? 아니면 비정상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와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미리 다 모아 놨으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가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건 고양이와 기타를 데이터를 마련하려고 했더니 고양이 데이터는 원래 100 개가 있었는데 기타에 해당되는 걸 데이터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하여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반적인 이걸 못 하는데 어 GN에 대한 근본적 설명보다는 이제 오토 애노멀 디텍션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결국에는 GN을 사용해 가지고 얘가 그 밖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바운더리 밖에 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데이터니까 이 두 개가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학습해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보면은요. 얘가 학습에 사용되는 진짜 데이터들이에요. 정상 데이터들이에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노란색은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이미 임의의 점을 생성하죠. 그러면은 자, 요 두 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정상 데이터와 노란색인 그 비정상 데이터를 분류해 봐.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짜잔 하고 바운더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터한테는 그렇게 학습시키는 거죠. 너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었거든. 그러면 바운더리 내로 그 안에 포함되도록 생성을 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네들이 아까는 그 잘된 것 같았는데 그럼 바운더리 또 좁힙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다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생성된 놈을 더 좁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바운더리를 좁히고 제너레이터는 바운더리를 쫓아가지고 다시 안으로 더 글로 들어가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바운더리를 좁히고 생성된 거를 집어넣고 바운더리를 좁히고 생성된 걸 집어넣고 바운더리를 좁히고 생성된 걸 집어넣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그로스 두 개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반복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이 바운더리에 포함되는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 바운더리가 그거잖아요. 이 원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전부 다 대대대 그려 가지고 그게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그게 바운더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데이터의 분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포와 동일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DNN을 엮어서 한 번씩 반복을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을 할 때는요. 하나의 데이터와 하나의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상대 카테고리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상대 카테고리를 못 구하는 현실을 이제 GN을 통해 가지고 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D는 지금 분류는 결국 그럽니다. 원, 오와 other s입니다. 이거를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은 있어요. 근데 other s가 없거든요. 근데 other s를 학습할 때 G가 생성한 거를 가지고 원하고 other s를 학습하자. D가 그렇게 학습하는 거고요. G는 주어진 바운더리를 만족하도록 점점 그렇게 생성하는 요런 그래서 G와 D가 상호 도움을 주면서 학습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GNN입니다. 다시 보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학습할 때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것과 이것이 처음엔 얘는 완전히 엠리스트 같지도 않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운더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얘네들이 이거나 이거와 이거는 구분하기 쉬워. 그런데 구분 바운더리를 지었으면 제너레이팅 그 바운더리에 포함되기 위해서 좀 더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바운더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요. 그다음에 얘는 가까워진 거에서 좀 더 바운더리를 좁히고 그 좁힌 거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제너레이터는 이 엠리스트와 유사한은 그냥 그런 표현이고요. 정확히는 엠리스트와 분포가 동일한 그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걸 한번 찾아볼까요? 보통 GN의 굿펠로죠. 이안 굿펠로 이안 굿펠로 그다음에 딥러닝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걸 의미합니다.
페이퍼스. 이 논문이 그 유명한 그 GAN의 처음 그 논문이고요. 아마도 이 논문의 피인용 수는 지금 몇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논문 발표된 것 중에 지금 간으로 시작된 연구된 모든 논문은 얘 대피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여태 역사적으로 논문 피인용 지수가 몇만을 넘어서 아마 탑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논문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그림이 고를 의미합니다. 요 점점점 요것이 된 것이 원래 데이터에 학습된 데이터 분포이고 그다음에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 GAN으로 아니 학습한 G가 출력한 분포이고 그러면서 학습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원래 데이터의 분포와 그다음에 그 G가 생성한 데이터 분포가 일치되게 하는 것이 그 이 학습이란 거고요. 그래서 얘는 리얼 월드를 의미하고 X는요. Z는 레턴스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요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D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바운더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목적이죠. 이거가 되면은 이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은 비정상, 이 안에 있으면 정상이죠. 그다음에 G는 주어진 데이터와 동일한 분포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G가 생성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그 연예인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와 진짜 같아. 그런데 누군지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죠. 그러니까 유사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수 공간이라고 하면 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 보이지만 이게 무한계의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한 포인트 각각의 데이터 하나고 이 그림 한 장인 것이죠. 그런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유사한 그런 걸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GA는요. 원클래스 학습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요.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정상 데이터에 대한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AN에 대한 논문들 보면은 전부 다 제너레이터의 결과물들에 관심을 갖지만요. 지금 애노말리 디텍션 쪽에서의 관심은요. G가 아니라 G는 D를 학습하기 위한 그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학습이 다 되고 난 D가 요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GN의 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는 제너레이터는 정상과 비슷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정상 내지는 비정상인 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이상 탐지에서는요. 그리고 고양이 예면 그렇죠. 고양이 데이터를 가지고 GN을 학습시키면은요. 얘네들은 고양이와 그다음에 이상한 고양이를 또 떠나서 이 고양이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물들까지 전부 이거는 그 고양이와 other else 비정상을 포함해서 약간 다른 동물들까지 다 그렇게 탐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탐지기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아까 그랬죠. 고양이와 이외. 그래서 GN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G의 입출력을 다시 볼게요. 간을 설명할 때 제일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통 노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엠리스트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28x28에 784차원 데이터들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뭐 100차원의 노이즈라고 그래요. 노이즈랑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임의의 랜덤한 값을 채운 값들입니다. 그래서 왜 노이즈를 이 DNN에 입력을 넣어야 돼요? 라는 건데요. 요게 요 관점에 해당됩니다. G의 입출력 보면은 요 입력과 출력인데 얘가 레턴트 스페이스의 한 포인트고요. 얘가 리얼 월드의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오토인코더가 리얼 월드에서 레턴트 월드로 보냈다가 리얼 월드로 보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코드에 해당되는 것이 간의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학습시킬 때는요. 아까 설명드렸을 땐 여기에 일부분이 여기에 일부분으로 갔다가 여기 일부분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레턴스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특정 범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로만 전부 다 하는 특정 범위 여기에 있는 그 특정 범위는 약간 리얼 월드 여기로 가게끔
요거 디코더를 학습해봐 하는 게 결국에는 GAN의 그 G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오토엔코더하고 간이 어떤 식으로 이상 탐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되는 논문의 모델들을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상 탐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에 딥러닝에 대한 그 고도화 단계를 한 5개로 나눠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레벨 1이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소수의 그 연구 결과가 나온 성공적인 그게 레벨 2, 그거를 저는 레벨 1이라 고도화 단계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화 단계 2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그 레벨 2고요. 그다음에 레벨 3은요. 이제 실제로 적용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 안정화되는 단계. 그 정도로 따지고요. 그다음에 그 네 번째는요. 이미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그런 코드들이 패키징되는 단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대한 분류 문제는요. 그 레벨 4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 탐지는요. 레벨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에 꼽히는 유효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잘 나오고 근데 인정할 수 있는 그 딥러닝을 사용한 이상 탐지 모델은 책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게 10 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 제 논문 주제가 이쪽이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논문들 전부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게 정도가 한 10 개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보기에 현재 실생활에서 가장 그러니까 현재 실생활의 데이터들은 그 영상 분류 같은 데이터들은 거의 없고 되려 이런 이상 탐지의 데이터와 이상 탐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야말로 이제 딥러닝이 완전히 그 활성화되고 나면은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받을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연구 그다음에 그 학교도 그렇지만은 이쪽에 제가 하는 것도 관심사는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요. 일단은 오토엔코더가 이상 탐지에 사용되는 건요. 오토엔코더 자체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표된 게요. 대신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왼쪽 반절인 인코더가 보면요. 걔네들이 되게 그 정보를 엑기스만 뽑아낸 피처만 추출한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오토엔코더를 일단 학습을 시켜요. 학습시키고 특정 데이터를 인코딩 시켜서 나온 레턴 스페이스 있는 그 값을 다른 기존에 있었던 이상 탐지 방법의 입력으로 쓰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엮인 거죠. 그래서 얘는 2010년에 발표된 어느 대학교의 그 석사 논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특징을 추출하고요. 특징 추출한 거를 SVM 이거는 딥러닝 기법은 아니죠. 머신러닝 기법 SVM에다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냐 이상이냐 아니냐 식으로 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요. 오토 인코더에 인코딩한 피처를 뒤에 일반적인 DNN을 써 가지고 이거는 정상이 비정상이야. 한 그런 결과가 2018년에 발표됐습니다. 보면은 그쵸. 이제 GAN이 나온 것도 꽤 오래되고 요즘의 결과들 보면은 막 2017년도, 2018, 2019년도 결과들 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애노말리 디텍션에는요. 2016년, 17년만 돼도 논문들이 거의 없고요.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돼야지 유효한 논문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 되게 별거 아닌 오토인코더 학습시켜서 걔네 피처 값들을 DNN에 입력을 써 가지고 했다라는 요런 수준이 2018년도 논문이에요. 그쵸? 이렇게 단순한 게. 그리고 오토인코더 쪽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GL 쪽으로 가 볼게요. 바이게는 그 오토인코더에 한 건 아니고요. 얘 사는 뭘까? 모르겠다. 바이게는요. 오토엔코더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 피처 스페이스와 데이터 스페이스 요거가 아까 레터 스페이스와 리얼 스페이스에 해당되죠. 보통은 요 밑에 있는 게 없는데 요거와 요거 쌍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일로 가는 거를 인코딩에 G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G라고 그랬네요. 요 두 개를 동시에 합습시켜 가지고 요 쌍을 D에다 넣어서 이게 진짜냐는 그런 방식의 바이겐입니다. 바이디렉셔널 간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바이겐을 엠리스트에 적용해서 이거는 엠리스트에 있는 그 애노말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발표한 논문이 EGBAD. 얘가 이름이
AD는 애니멀 디텍션이고 이거는 바이 디렉션일 것 같고요. 이는 efficient 어쩌고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져다 엠니스에 적용한 게 2018년도의 논문이고 얘도 CVPL인가 거긴가 하여간에 굵직한 데 실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되게 별거 그다음에 이거 바이겐은 그냥 가져 쓴 거가 요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ALAD는요. 바이겐을 개선판입니다. 2018년에 나온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레터 스페이스 월드, 그다음에 이쪽이 리얼 월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이 레터 스페이스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G, 그다음에 리얼 월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E.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인 G는요.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이 우측 위에 있는 거. 여기서 일로 보낸 것이 D를 통해 가지고 요 두 개가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하는 것이 ALAD 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사실상 얘네는 사이클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애노멀리 디텍션에 적용해 봤다라고 이름 지은 게 ALAT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멀 디텍션 하면요. 그 애노겐이 얘네가 가장 많이 레퍼됩니다. 언급되고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요것만 없으면 간하고 똑같아요. 아니 간입니다. 요거 없으면요. 레턴트 스페이스를 리얼 월드로 매핑하는 G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얘가 진짜야 가짜야 하는 DNN이 있는 얘 D.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는요. 실제 요거를 하나를 같이 두 개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원리는요. 여기가 X 프라임인가요? X 프라임이 I0예요. 그다음에 여기 입력이 사용된 Z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가 적어지도록 얘가 학습됩니다. 그래서 이 애노가는 학습이 전부 끝나고 나면은요. 그냥 보통 그렇죠. 딥러닝들이 학습이 끝났으면 그 학습된 네트워크 모델에다가 입력을 집어넣고 출력을 인퍼런스하는 그 과정으로 끝나는데 얘네는 특이하게 입력을 넣고 출력된 값이 얘와 그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해서 네가 학습을 합니다. 얘는 냅두고요. 픽스 시켜놓고 얘는 이미 학습된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해 봐로 갑니다. 그래서 Z0가 Z1, 2, 3, 4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결국에는 얘와 똑같이 나오게 되는 Z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네들은 처음에 가장 가깝도록 이거는 어쨌든 정상인의 비정상 이미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학습한 거는요. 정상인 이미지를 출력하는 게 학습된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러면 너 정상인 네가 지금 입력에 넣은 것과 가장 가까운 정상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런 게 돼요. 이건 논문에서 캡처한 건데요. 얘는 입력 이미지, 그다음에는 결국에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정상 이미지. 그래서 얘와 얘를 diff를 뜨면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 탐지와 더불어서 이상한 영역이 어디 나온 것까지 영역까지 탐지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이상 탐지 쪽에 뭐 그 딥러닝 한다면은 NOGAN이라고 하는데 이 NOGAN의 가장 큰 단점은요. 여기가 이 Z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이 일종의 학습처럼 얘네들이 학습처럼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 학습이 끝내 놓으면은 그다음에 모델이 끝난 거를 인퍼런스 한 번 하는 타임은 아무리 길어도 뭐 100ms도 안 되고 하여간 뭐 초당 몇십 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저 탐지하는 과정 자체가 말은 이상하지만 학습처럼 이터레이션을 많이 돕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요.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유효하다, 쓸만하다, 그다음에 관심 받는 걸 보면요. 이제 가노말리가 있습니다. 그쵸? 간이라는 이름에다가 애노말리를 합쳐 가지고 간노말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고요. 여기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요. 앞에는 얘를 빼고 얘를 빼면은 그냥 GN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오토 인커더입니다.
입력이 들어가서 가운데가 되게 좁아졌다가 다시 입력으로 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X와 Z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는 리얼 월드, 레턴트 월드. 아까 고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는 오토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레턴트 월드로 보냈다가 자기 리얼 월드로 다시 가져와 봐. 그리고 레턴트 월드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 DNN이고요. 그러면서 로스가 세 가지 구성되는데요. 이 로스는 세 가지 뭐냐면요. 요 가운데 게 더 쉽네요. 원래 입력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새로 복원된 이미지의 차가 적게끔 퍼스 노음이네요. 그냥 절대값.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턴트 스페이스의 값과 다시 복원했다가 다시 보낸 요 두 개의 Z와 Z 프라임, Z 햇 사이의 차이가 적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그 로스 하나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그냥 출력값이 아닌 출력 바로 전 레이어의 그것도 그 댄스 레이어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도 일종의 월드 하나에 해당돼요. 걔네들 요게 요 X는 원래 이미지에 의한 그 출력 바로 직전 레이어 값들. 보통 얘를 피처 값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피처라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이걸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아 그냥 그리고 요 햇은 오토 인코더에서 생성된 값을 여기에 넣었을 때 요거의 차가 최소가 되게끔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족하게끔 학습해 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학습이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값에서 이거는 애노말리 스코어 그러니까 이상 수치가 높을수록 이상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을 잔뜩 주고 이상 수치를 다 구한 다음에 얘네들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 0에서 1 사이로 나오는데요. 0.7보다 높으면 이건 이상으로 할래. 그래서 셋홀드를 하나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차이는요. 요 값을 애노말리 스코어로 씁니다. 그게 가노말리고요. 얘네 결과는 이래요. 이건 뭐냐면요. 그 공항에서의 그 엑스레이 투기 사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저런 총이 없어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사에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그 과제한 건인데 이런 걸 탐지해내는 걸 한다고 그럴 때요. 그 당시에는 딴 데서 막 접근하는 방법 그 당시에 저는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총을 집어넣은 엑스레이 사진을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아닌데. 이건 이상 탐지 방법으로 총이 없는 것들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내쫓기 직전이어 가지고 제 말이 안 먹힐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걸 입력을 넣고요. 그다음 얘를 가지고 복원한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것과 요거의 차이를 보니까 여기가 차이 나네. 요거 총기다.'라고 하는 요런 그 페이퍼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스키 가누알리는요. 같은 저자의 1년 뒤에는 2019 년도 후속이고요. 근데 얘가 앞에 있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방법들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얘네가 오토 인코더인데요. 여기 커넥션에서 여기 커넥션 가는 거 요거를 보통 스키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토 인코더를 그냥 이렇게 이런 그냥 바닐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말고 요즘에 그 딥러닝의 모델들은 죄다 스키 커넥션 있는 게 대부분 성능이 좋다고 많이 쓰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얘네들만은 요렇게 스키 커넥션이 있는 거를 유넷이라고 그럽니다. 오토 인코더를 안 하고요. 이름만. 그래서 여기에 스키 커넥션을 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아까는 그 뭐뭐뭐였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꾼 케이스를 스키 가노말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에서 실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지된 것이 이쪽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우측에 탐지된 결과는 이거 탐지했던 결과납니다. 그리고 스키 가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발표된 지 얘네들이 2019년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얘를 적용해서 어떻게 했다 내지는 후속 연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 그 사람들이 이쪽 애니멀 디텍션이 진짜 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진행했었던 그런 예 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몇 분이죠? 57 분. 시간이 얼추 잘 맞을 것 같네요. 1 시간 지금 10 분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그때 했었던 게 드릴 AI라는 그런 이름을 했어요. 딴 거 아니고 이름 되게 후지죠. 근데 그때 드릴의 그 전류값을 가지고서는 그 드릴에 대한 고장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죠?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정상이고 그런데 얘네들이 드릴이 만약 프로였다든지 마모가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 날 거야 되는 건 비정상이라서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그거를 예측하고 탐지해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이건 내부 코드요. 코드가 그래서 드릴 AI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냥 어쨌든 딴 이름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그 방법은 이래요. 컨디셔널 간을 사용했어요. 컨디셔널 간은요. 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때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엠리스트를 가지고 조건을 줘 가지고 그때 프로토임한 결과인데요. 엠리스트의 왼쪽 반절을 주고 오른쪽을 생성해 봐 라고 왼쪽 반절을 컨디션을 줬습니다, 조건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얘네들은요. 왼쪽 반절은 전부 또 동일합니다. 요거입니다,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 반절이 지금 요걸 컨디션을 주고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보면은 오른쪽 반절은 다 틀려요. 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면 전혀 어색한 거 없죠. 다 깔끔하고 심지어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 전혀 어색한 게 아니라 저희 팔자 쓸 때 시작하고 끝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생성할 수 있죠. 이 얘기는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사용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얘는 드릴에서 센싱한 그 전류값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현재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성할 때는요. 요 왼쪽 반절을 주고 오른쪽 반절을 생성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보통은 어떤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걸 예측할 때 예측 값 하나를 예측해요. 그래서 뭐 7.8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센싱을 해 봤더니 얘가 7.9 라든지 7.6이 나오든지 7.6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틀린 거야 맞은 거야? 예측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 판단을 또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 팔자의 정상인 그런 오른쪽 팔자는 무한계가 있어요. 유사하게요. 여태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쪽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저는 무한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랑 똑같은 방법으로요. 우측에 얘를 생성하게 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생성이 되게 냈고 그다음에 생성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1000개인가 4000개를 생성했어요. 그다음에 생성한 거를 전부 중첩을 해 보면요. 위에 바운더리와 아래에 바운더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그 밴드라고 그랬는데요. 이래서 요런 걸 가지고 밴드를 생성하고 그래서 이 밴드를 벗어나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GN을 사용해 가지고 했던 그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실제로 그 데이터에 넣어 가지고 결과 나온 그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얘를요 초음파 검사기에 적용해 가지고 얘도 성공적인 결과를 봤었고요. 비파계 검사 그런 거에서 뭔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걸 사람이 판정을 해요, 보고 전문가가. 근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적용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체 호흡 그거 뭐냐면은 그 아이 그 갓 낳은 아이 보살피는데 어제 조리원 조리원이라 그러나요? 조리원 맞네요. 거기에서 이제 유아, 영아의 호흡이 정상인 거 탐지하는 거에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 결과입니다. 요런 건 한번 적용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즘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I 쪽을 붙인 게 AD는 Annuitization 이고 I는 Incremental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목적은 이거예요. 비정상 영역 탐지까지 하고 그러니까 애노멀리 간 같은 경우에는 영역 탐지가 이미 된 거죠. 그거와 더불어 패스까지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러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고 어쨌든 정상 영상에서 가장 가까운 비정상 영상에서 가장 가까운 정상 영상으로 그 조금씩 이동하게 되는 그 패스를 찾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출력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양새가 그렇죠? 얘는 오토엔코더고 얘는 그 GN의 D죠. 근데 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오토엔코더와 GN 둘 다 동시에 같이 사용하면서 얘네들을 이터레이션 돌고 아까처럼 학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 인코더에 넣어서 이 학습 전부 끝나고 나면은요. 얘를 통해서 X1을 얻고 그다음에 또 X2를 얻고 X3를 얻어서 그렇게 계속 연속적인
그리고 그 연속적인 거는요. 점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데이터를 얻자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되면은요. 교정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탐지는요. 그래요. 골프 스윙을 했어요. 그걸 보고요. 동영상을 가지고 그러면은 정상인 학습에 사용된 정상 영상은요. 그 프로들의 그 골프 영상이죠. 그런데 프로가 아닌 사람이 골프 스윙을 하면요. 프로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해 줘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쓸데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레슨을 배우는 사람이 프로들하고 똑같으면은 그거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비정상 탐지보다는요. 비정상 영역 탐지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나면은요. 얘네들이 양품이야 불량품이야 하는 거에는요. 비정상 탐지로 충분해요. 근데 그 제조 설비가 잔뜩 있어요. 잔뜩 있으면요.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얘를 계속 시간을 측정해요. 센서들이 막 100개 있고 1000개 있고. 그런데 그중에 어느 부분이 비정상이야. 그러면은 세워 놓고 나서 그 일일이 뒤져가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이상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7번 센서가 이상해요. 그러면 7번 센서 물리적으로 설치된 곳에 가서 거기를 들여다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비정상 탐지, 이상 탐지를 넘어서야 영역 탐지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정까지 이런 패스를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상 영역 탐지가 그러죠. 골프 전체 스윙에서요. 지금 어깨가 이상해요. 라고 해 주는 게 이상 영역 탐지고요. 그다음에 이 패스가 있으면요. 지금 어깨가 이상한 건 이건데 프로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요거를 그 점차적으로 요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프로에 비해서요. 어깨가 들리는 게 너무 빨리 들려요. 그러니까 어깨를 들리지 않게 고정하도록 하세요라고 레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방식의 이제 골프를 예를 드는데요. 많은 곳에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요 IAD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설명은 요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예. 디필드 소개 드리면요. 저 혼자 있는 1인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은 구차의 컨설팅인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딥러닝 쪽 했다고 들으니까 이쪽 저쪽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딥러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쪽도 전공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딥러닝 관계없이 한 15년 해 가지고 약간 자부심도 있고 근데 딥러닝 이쪽 요즘에는 한 4 년, 5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서비스 구축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도 가능하고 뭐 딥러닝, 코딩 뭐 시스템 구축 어쩌고 하고. 예. 그래서 제 소개 약간 홍보 약간 마지막이고요.